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남동생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항공사 결항으로 중요한 계약이 무산됐어요. 분실한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 하나요? SNS에 집착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부모가 출산 직전에 해외로 나가서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를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해외에서 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좀 국적이 다르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복수 국적을 갖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수 국적자는 뭐 성인이 될 경우에 뭐 둘 중에 국적을 좀 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 현행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22세까지는 결국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사안의 주인공은 어떠한 사연으로 이 복수 국적자가 되게 된 건가요? 네, 그 한국인인 그 A씨, 오늘 뭐 편의상 원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원고의 어머니는 2003년 7월 7일 그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같은 달 30일 오레곤주에서 원고를 출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는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이제 모두 취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출생기주의, 즉 그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해당 국국의 국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출생지주의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혈통주의라고 하는데 속인주의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이제 국적법에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제 원고는 그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수정헌법에 따라서 즉 출생지주의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인 그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이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가 된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국적법에 따라서 일정 이제 나이가 되면은 이 뭐 한 곳의 이제 국적을 좀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해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뭘 결정을 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병역에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22세 이전에 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적법 제13조 3항에서는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 사실 인정되는 자, 즉 원정 출산을 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정 출산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세이던 2024년 2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을 신고를 했는데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원고의 국적이 원정 출산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를 했고 이 사건 원고는 국적 선택 신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원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원고는 이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몇 가지 사유를 두고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그대로 두더라도 네.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면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열어두는 예외적인 좀 그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이제 좀 그렇죠. 허용을 해주는. 그런데 이제 그 법들의 이제 취지는 대체로 외국에서 어떤 가족 관계나 어떤 연금이나 이런 이제 문제로 세금이나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취득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를 이제 대체로 네.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원정 출산이나 고의적으로 국내에 체류를 하면서 외국적으로 계속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법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편법적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걸 좀 막기 위한 그런 방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적 선택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이 소송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국내의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을 해서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생했다. 즉 원정 출산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친 또한 2000년 6월 8일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를 출산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모친이 원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안전을 위해서 원고의 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주 소재 병원에서 원고를 출산한 목적으로,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부가 미국에서 병원을 한다는 좀 특별한 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원정 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부가 운영하던 미국 병원에서 출산을 하려고 했다. 이걸 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재판부는 국적법 제13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할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가 함께 존재하여도 이러한 뜻을 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의 안전과 출산을 위한 목적이 일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종 출산, 즉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좀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종 출산을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출생 전후로부터 2년간 계속해서 해외에 부모가 체류하면서 출생한 경우에는 원종 출산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해서 2년이 네, 좀 그렇죠. 중요하군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그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지금 원고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전후의 기간을 따지면 모두 통틀어 합한 경우에는 약 4년 정도를 네.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고는 4년 정도씩 결과적으로 부모가 체류를 했는데 그것을 그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종 출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다퉜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련 그 시행령에서는 그 2년을 전후로 체류하면 원종 출산을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2년간 체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4년을 거주했지만 어느 기간도 2년을 한 번에 통틀어서 계속 체류한 네. 경우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 원고는 그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한 것입니다. 네, 좀 지속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출산 직전에 해외로 출국을 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해당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 들어보면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해외의 어떤 체류나 유학이나 어떤 출장 또 주재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이 어떤 경우 원정 출산이고 어떤 것은 원정 출산이 아닌지 사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단 관련 법령에서는 출생 전후 2년을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번 이제 출입국을 통해서 장기간 거주를 했더라도 실제로 출산 전후를 통해서 출산이 걸쳐 있는 그 기간 동안 최소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원정 출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이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살피시고 혹시라도 이제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해당 쟁점에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퉜는지 좀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네. 좀 오래된 옛날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엄마가 집이 없을 때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성남 집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네네. 한 채가 뭐 12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네. 제가 한 20만 원쯤은 제가 그거를 엄마를 갖다 줘서 이제 도움이 된 거죠. 아,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집이 몇 번 팔고 사고다 보니까 매덕이 된 거죠. 아, 네네. 그래가지고 성남에 계속 살았으면 괜찮는데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사를 오면서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랬나 봐요. 집 한 채 있는 거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 엄마 명의로 돼 있었는데 아들 명의로 해주자.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수원에 와서 이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아,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냥 엄마랑 그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랑 사니까 네. 집 하나 있는 거 동생이 그냥 같이 엄마랑 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 유류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해 네. 내 동생 제가 이제 월세를 정말 150에 25만 원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드니까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300, 내 동생한테 300, 또 아무튼 내 동생 부인한테 300을 주더라고. 그 300을 가지고요. 네. 지하 연립을 하나 구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3,500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동생이 잠을 얼마라도 줄 줄 알고 네. 그 계약을 하기 전인가 아무튼 동생의 그러니까 내 동생 부인을 데려다가 보여줬어요. 근데 네. 형님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이거 너무 싼데 사셔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없어 그러는데 네가 해줄래 그랬더니 그럼 형님 3천 해드릴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네. 제가 이제 또 뭐를 했냐면 이제 그래도 내 동생한테 물어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갔더니 엄마 돌아가시고 난데 얼마 안 되니까 1년도 안 됐을 때 나 돈 하나도 없어. 나 돈 없어서 못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너 진짜 평생 이렇게 엄마도 언니도 누나도 힘들게 살 것 같으니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그 집을 나왔어요. 네네. 선생님, 저기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시간 내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어머니 집 구매 당시에 돈을 보태드렸고, 지금 이제 중간에 뭐 아들 명의로 간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이제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좀 저희가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것들 위주로 좀 물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네. 네네. 받을 수 있나? 네. 안녕하세요. 김민희 변호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류분 제도는 원래 그 법정 상속대로 이제 상속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될 텐데 그것을 다 못 받은 경우에 최소한 법정 상속의 일정 부분, 즉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데 그거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러면은 다른 재산은 남겨주신 게 전혀 없으신가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없었고 결과적으로 생전에 그냥 그 집 하나 아들 명의로 해주고 가신 거예요. 하신 게 전부고. 그러면은 실례지만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부터? 근데 돌아가신 3년 정도 되신 거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지가 3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설마 나를 주겠지 했는데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유류분을 좀 청구하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날 또 유류분을 이제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10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이제 1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지만 내가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1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이제 3년 전이시고 또 이미 그 어머니가 살던 집을 갖다가 동생한테 증여를 해줬다는 것은 그 전부터 이제 원래부터 알고 계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만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니까 벌써 3년이 되셨죠. 네, 그래서 재판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재판으로는 이 소송을 진행하시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갖다 내가 이제 행사하기를 하기 위한 거고 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은 기간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류분의 그 소멸시효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너무 있습니다. 억울해서요. 네. 그리고 동생도 있죠. 엄마 돌아가시고는요. 네. 전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요. 네. 남남끼리 한 번도 엄마 돌아가시고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억울하고 막 미워지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소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류분 이제 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관은 이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식이면 이제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내가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원래 하실 수가 네, 있잖아요. 얼마라도 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권이 있는데 돌아가신 우리 그 피상속인께서 부모님께서 그 재산을 갖다가 어느 한쪽에만 과거에 이제 옛날에 이제 아들 그 son. 그렇죠. 아들들한테 이제 몰아주고 또 큰아들한테 몰아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폐단을 사실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제 지금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나라와 좀 달리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유류분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말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내가 내 자산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그만이지 왜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자녀한테도 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은 전혀 아니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냥 예전에 이제 과거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 그 재산을 사실 몰아주셨는데 아들이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마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죠. 아들한테 집을 물려주실 때는 누나에 대해서 어떤 부양이나 이런 것들 함께 아마 고려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아들께서 동생께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좀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상담하시는 분께서 1년 내에 조금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법률 전문가나 이런 데 상담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네, 여보세요? 지금 민사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글쎄요, 지금 과거에 이제 어머님한테 지금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빌려준 드린 2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방법이 크게 가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미 부모님한테 집값을 보태드린 것은 굉장히 이제 과거고 지금 집을 증여해 준 것은 정확히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시기가? 동생한테 어머니께서 생전에 집을 언제쯤 증여를 해주셨나요? 30년 정도. 30년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네. 어쨌든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상속할 때 그것을 같이 고려하고 하실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여러 가지가 지금 세금도 안 내고 그냥 해줬어요. 네. 그 당시에
예, 그렇게 아마 해주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 유류분을 이제 다투기는 조금 어려우신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형제자매가 이제 유류분을 청구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을 없앴고 또 하나 위헌 그 헌법 불합치 판결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생전 연락이 없던 자녀가 막상 누가 사망하고 나니까 그때 와서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나타나는 저는 것은 옆에서 엄마를 모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상담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유류분 제도에서도 기여분 즉 누가 먼저 더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그 사람 몫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유류분 제도에서는 그러한 장치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금 그 상담자님께서 내가 이 집을 마련하는데 그 당시에 진짜로 한 20% 이상의 이제 내가 기여를 했으면 그것이 나한테도 분명히 돌아와야 될 텐데 나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지나서 법률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동생분하고 지금 가족 간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월세가 나오면 저한테 20만 원씩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만 원이 한쪽 가게가 세개가 있는데 거기서 20만 원씩을 제일 줬었어요. 근데 네.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 그 아내가 한 3, 4개월 주더니 그거마저도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형제간의 어떤 그런 가족관계 네. 이런 것들을 동생분께서 정리를 하시려고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 1년 지나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지금 관련된 업무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예가 사실은 적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어떤 유대감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히 분쟁이 안 되는데 그 중심이 되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안타까운 사정이긴 하지만 동생분과 좀 더 가족 간의 대화를 좀 더 해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좀 그 방법을 찾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가장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네네, 그 형제분들끼리 또 그동안 또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또 갑자기 남남이 되신 상황에 네.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해서 또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제일 좀 마음이 좀 무겁죠. 이게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이게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저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소멸시효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네, 뭐 네. 이러한 이제 취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률 관계를 좀 빨리 정리를 네, 하기 위한 법적인 것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상속에 대한 권리들이 너무 장기간에 방치돼 있으면 또 그 상속 재산에서 어떤 채권을 만족을 얻어야 될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네네. 혼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에 관련된 것은 특히 시효를 단기적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통 우리가 뭐 민사적인 어떤 권리는 10년이다 이렇게 이미 많이 알고 네네.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좀 사안에 따라서는 1년, 뭐 3년 이렇게 그렇죠, 짧은 그렇죠. 경우가 있으시니까. 예, 예,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셔는 안 되고 어떤 권리를 갖다 행사하실 지위에 있으시다면 그 권리의 소멸 기간은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구분 짓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약간 불명확한 관계들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 바이어들과 중요한 계약 건이 걸린 미팅이 있어 밴쿠버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직항을 구하지 못해 경유 노선으로 비행기표를 끊게 됐고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비행 시간과 현지에서의 이동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공사에서 출발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1시간이나 늦게 출발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다시 출발 시간이 됐는데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승객들 일부가 항의를 하자 그제야 항공사에선 기체 결함으로 점검 중이며 점검이 완료되면 탑승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됐고 결국 대체 항공편을 타고 일정보다 하루 늦게 미팅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 바이어들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도 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당시 결항으로 비행이 미뤄진 승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무료 쿠폰을 보상으로 내놨는데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항으로 저와 같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승객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이제 비행기 관련돼서 사실 좀 큰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항공 지연이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뭐 국제 항공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뭐 승객이 입었던 뭐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그 항공사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 이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EU 협약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대표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된 이제 판결에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자, 이것이 이제 몬트리올 협약을 이제 국내말로 이제 풀어 쓴 것인데요. 네. 그 당사국인 경우에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한다. 라고 이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몬트리올 협약이 국내법에서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계약이 이제 지금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큰 손실을 입게 되신 것 같은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뭐 승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몬트리올 협약 그 제19조에서는 그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그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다면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단서 조항도 있긴 한데요. 네네. 자, 그런데 대법원의 어떤 판례와 같이 이러한 몬트리올 협약이 국내에서 민법과 상법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몬트리올 협약 자체에서는 배상할 손해와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위와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민법과 상법을 돌아와서 밖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손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지금 이 사건도 이제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죠.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여객을 도착할 수 있게.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하고 또 수화물을 갖다가 네. 운송을 같이 해주는 이제 그런 책임이 있는데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운송 계약을 맺은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에 실제로 네. 도착을 하셔서 손해를 입은 것이죠. 따라서 일정 이제 이 부분은 항공사의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되는데, 자. 다만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 중에서도 통상손해, 즉 일반적인 어떤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서 당연히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사건에서 통상적인 손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체류비, 네. 추가적인 체류비 또 식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안에서 항공기 지연으로 바이어들과 계약을 못하는 손해 이런 것들은 부득이 우리 상담자님의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한 네. 그 손해로밖에 아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가 미리 이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 어떤 개별적인 그 승객들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그걸 다 파악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 아마 그 바이어들과의 그 계약 체결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실제로는 아마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항공사 측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투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기체 결함 문제로 운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지만 또 지금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뭐 사전에 좀 확인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또 주장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좀 인정되거나 좀 수용됐던 판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269명이 그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결함을 알아서 항공편 취소를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취소를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제때 알렸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알렸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군요. 물론 이 사건에서 항공사는 통보도 했고 또 결함에 대한 응급적인 이제 조치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연 원인과 경위, 결과 및 그 숙소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어떤 대응, 또 지연으로 인한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 항공사가 그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무료 숙소라든지 쿠폰 같은 것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을 입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뭐 재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대법원에서는 이제 몬트리올 아까 말씀드린 협약은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화물의 항공 운송용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도 어떤 손해의 종류와 내용에서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체에 대한 손해, 재산적인 손해만 기본적으로는 하는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손해는 기본적으로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손해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몬트리올 협약이 관한 규율을 규약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중거법에 따라서는 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한 40만 원 정도 수준을 얘기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배상 금액은 뭐 어느 정도를 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항공사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다라는 이유로 또 부득이 청구가 아예 기각돼서 전혀 그 정신적 손해가 인정이 안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인정되는 케이스에서는 통상 40만 원부터 70만 원 선, 그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그 항공사의 어떤 과실이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인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아마 정신적인 손해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죠. 계약한 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손해가 사실은 지금 어떤 요청하시는 질문 내용만 봐가지고는 얼마나 굉장히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모두 가진 이제 손해이고, 또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관련된 손해가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항공사가 미리 이것을 알고서 또 이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사실은 개별적인 것을 다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을 진행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탔는데요. 사장님께서 월급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120만 원이었고 5만 원짜리 24장이었죠. 그 돈을 받고 지갑에 넣어서 집으로 오다가 은행에 들렀습니다. 20만 원은 제 통장에 넣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귀가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부랴부랴 신고했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통장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돈을 세어본 뒤 지갑에 넣는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지갑 주운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지갑을 주었다가 버렸다고 했고 자신이 주었을 땐 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갑을 버렸다고 말하는 곳의 CCTV에는 지갑 버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 진술로 검찰에 송치됐고 구약식으로 250만 원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처벌은 받았지만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쵸. 이게 참 그 사람은 처벌이 됐는데 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많은 분들 이제는 잘 아실 텐데 뭐 지하철에서 뭐 물건 놓고 갔다고 해도 그걸 내가 그냥 가져가면은 이게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형법 그 제외 360조에서는 그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가 이탈, 누구의 어떤 점유로부터 그것을 이탈된 것을 횡령, 무단으로 그것을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값을 지우신 분은 기본적으로 점유이익담을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처벌이 됐어요. 250만 원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잘못은 인정됐지만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나는 지금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돈이 없어졌는데 이 돈은 돌려주질 않으니까 이 돈 어떻게 해야 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통상 이제 죄가 처벌이 무겁다 그러면은 이제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으신 분이 자기 형을 면하거나 아니면 낮게 받기 위해서 네네. 합의를 하시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벌금 250만 원이라 이제 그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을 하고, 따라서 우리 상담자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금 분실하신 돈을 아마 다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장을 이제 어쨌든 법원에 제출을 할 때 원하는 금액을 적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잃어버린 돈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말고도 사실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받고 뭐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보상까지 좀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뭐 100만 원 말고 그 이상을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불법 회기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100만 원 이상의 정신적 위자료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걸 안 갚아서 다시 돌려받는 경우, 즉 민사적인 어떤 청구에서는 재산의 회복이 있으면 정신적인 어떤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봐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보통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으신 것이 지금 증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도 일부 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제 좀 증거들이 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증거들을 좀 근거로 같이 좀 제시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사건에서 지금 수사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뭐 CCTV라든지 지금 그 처벌을 받을 쯤에 어떤 진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을 모두 반영한 것이 결과적으로 형사 판결문입니다. 네. 형사 판결문을 제시를 하시면 다른 증거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을 확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시를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형사 사건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판결이 있으면 민사법원은 그것에 반드시 종속되거나 그것을 반영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판결, 즉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형사 사건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을 대체로는 유력한 증거로 민사 사건에서 보고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있었다라면 대체로 관련된 사안들은 같은 취지의 민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는 것과 또 실제로 그 돈이 이제 내 주머니로까지 들어오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사 집행이 사실상 굉장히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네. 뭐 저도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어떤 손해를 입으시거나 또 돈을 빌려줘서 못 받으시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그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 배상,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은 결과적으로 돈으로밖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해줘야 될 이런 이제 가해자들이 그 보상을 해줄 만한 이제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소송이 어떤 판결을 받고 그냥 소송 판결을 받는 날 그냥 바로 뭐 지연이자와 함께 이제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행인데 이것을 이제 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나에게 돈을 줄 사람, 이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이 소유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 재산을 기본적으로는 확인을 해서 뭐
어떤 유체동산이라면 그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압류 및 경매, 또 채권이라면 은행 계좌라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전문 변호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